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이날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어떤 지혜를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머니클리닉에서는 금융상품 한눈에 활용하기라는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행사가 하나 있었죠. 가계 재무진단, 재무건강진단입니까? 가계 재무 건강 진단. 가계 재무 건강 진단이요. 예. 우리 FPSB가 혼자 하기에는 참 벅찼는데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요즘 또 금융 시장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DLF니 DLS 요즘 이제 또 환매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상담도 오고 강의에 아주 많은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보였던 그 테마가 뭐였습니까? 주로 자산 관리였습니다. 네. 자기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쪽 부분에 가장 상담이 많이 몰렸고요. 채무 정리, 빚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나름 또 그 전문가들도 상담을 하신 전문가들도 그날에 아마 소회라든지 소감이 있었을 텐데요. 뭐라고들 하십니까? 제 여동생도 와서 그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렇군요. 정말 이런 상담은 처음 받아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상담을 좀 활성화시켰다면 사실은 지금처럼 이런 그 유동성 문제로 사모펀드 환매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상담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매년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세계 투자자의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첫째 주쯤 해서 예. 세계 한 26개국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는군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 했고요. 매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을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인하가 또 내려갔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불길한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배경이 뭡니까? 글쎄요.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라는 것도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 성장이 둔화되다 보면 기업들이 이제 돈을 안 써요. 그럼 돈은 쌓여 있는데 돈을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낮춰서라도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연준도 이제 지난 그 18일 날 낮췄고요. 우리도 오늘 지금 금리가 1.25로 낮아져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면은 돈 빌리는 그 이율도 내려가긴 하겠지만 예금에 대한 이자도 또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모펀드 지금 퇴임했습니다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재테크 방법 사모펀드였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신뢰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 때문에 이제 사모펀드가 많이 알려진 편이지요. 예. 근데 사실 사모펀드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펀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어요.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자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돈이 필요한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주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빌려주거나 이런 형태를 하는 게 있는데 예. 또 하나는 그 사모펀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적 계약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장님하고 여러분들 모여서 예. 49명까지 50인 미만이니까 49인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돈을 좀 운영해 주세요 하고 맡겼는데 이거를 그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익률을 많이 제시를 해야 돼요. 예. 수익률을 높은데 제시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그 높은 금리를 안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기업, 지금 뭐 정크펀드라고 하죠. 상당히 그 좀 쓰레기 같은 그런 기업에 이제 주식이나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아주 저가치가 평가된 그렇습니다. 가치가 거기에 이제 평가된- 금리가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금리가 높이 수익률을 제시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돈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공모펀드는 그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투자 유치부터 시작해서 사업 계획 그리고 그 결과 공시 이런 게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반면에 사모펀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이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가지고요. 예.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모펀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금리를 제시를 하면 거기에 이제 유혹돼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는 아주 쉽게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사모펀드는 예전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개를 그러니까는 개돈을 모아서 네. 개주가 그 은행에다 맡겨서 은행이 그것을 가지고 회사 이율을 높여줄 수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잘 예를 드셨는데 뭐 20명이든 30명이든 돈을 모아서 이분이 이제 그런 계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자산운용사죠. 예. 모았는데 이거를 이제 은행에 넣어서 안전하게 운영했으면 괜찮은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비실비실한 기업에 이제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 이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은행의 예금하고 달리 원금 보장이라는 게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률 예시 뭐 이런 것만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보장이 안 돼요, 법으로.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죠. 예. 과거에는 개주가 개돈 들고 좀 튀는 것이 위험했는데 지금은 은행을 통하더라도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기업이 그만큼의 가치를 못 낸다든가 아니면 도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원금까지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이 그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공신력 있는 은행에서 이렇게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공모펀드가 국가에서 그 감독을 하고 안전한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다 보면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하고 이건 예, 제가 이제 가리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 투자자 피해자하고도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속은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모펀드인데 왜 은행에서 팔고 있느냐. 예. 이제 은행에서 파니까 이제 은행은 보통 예금이 원금 부장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인지 자기는 모르고 은행에서 팔길래 그냥 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공모펀드는 감독기관에서 이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네. 피해 날 우려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산 그 운용이나 이런 것들도 한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 20% 이상 주식을 못 갖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전체 펀드 금액의 10% 이상 한 군데 못 주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그 뭐랄까 분산을 좀 시킵니다. 예. 근데 비해서 사모펀드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100억을 모집했다 그러면 100억을 한 기업에 줘도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분산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산처럼 뭐 안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규제가 그만큼 없는 거죠. 예. 이건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걸 은행에서 이제 팔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팔아서 안전한 줄 알았다. 이렇게 지금 그 하소연을 하는 실정이죠. 그러게요. 그 중개를 은행이 하는데 은행이 설명 의무라든지 위험고지 의무를 조금이라도 좀 적게 하게 된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올 수가 있겠군요. 그게 이제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에도 이제 동양증권 그 사태가 예, 났지 사태가 않습니까? 있었죠. 사실은 다 불안전 판매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정확하게 이건 사모펀드고 원금을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분이 돈을 안 맡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쁜 얘기는 안 하고 좋은 쪽으로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이제 팔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 감독원에 또 검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검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견이 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물건을 그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거를 판매한 그 판매처 예.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소비자 금융 이용자겠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12년 전에도 우리가 일본의 뭡니까 환율 전망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한 10년마다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책임이 분산돼 있구나. 감독 당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뒷북 대책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이런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때는 예. 이게 너무나 빨리 성장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예. 어디에 투자하고 있지 이런 걸 좀 해서 예고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원장님께서는 그 과거에 금융감독원에서 계실 때도 직접 이 업무를 또 해보셨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말씀이 아주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키코 때도 그렇고요. 예. 사실 그런 것들은 물론 환율 전망이 잘못해서 생긴 그런 거였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율 예측이나 뭐 DLS처럼 뭐 금리 예측이라든가 예. 이런 예측에 의한 상품을 일반 소비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럴수록 이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 대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태들이 10년 주기로 계속 생긴다는 게 문제죠. 사모펀드가 사적인 계약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키코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이 사고가 나면 거의 재해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왜 정부가 가만두고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대책을 만들어서 이제 검사도 하고 있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 이거는 사전에 이게 지금 500조 원까지 이렇게 커질 때는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이걸 활성화 대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2015년도에. 2015년도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온 게 지금 이런 사태가 또 생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보완 대책 이런 게 같이 가지고 와야 되고 상시적인 감독을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은 감독 당국에서 관여를 않고 사적인 그런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 경우도 이제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는 자금 조달하기 아주 좋거든요. 예. 우리 론스타가 사모펀드입니다. 네. 뭐 사모펀드지만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우리은행도 인수해서 큰 기업이 됐죠. 큰 돈을 또 벌어가고 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활성화돼 있긴 한데요. 감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사후 약방문식 처방은 안 된다는 원장님 말씀, 그 발언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라임 자산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지금 1조 3천억 정도가 환매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보면 이제 만기가 됐는데도 못 돌려주는 거. 예. 사실 금융이라는 건 자기가 필요할 때 돈을 뺐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기가 됐는데도 안 주는 거. 아니면 이제 또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방형 펀드라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 근데 폐쇄형이라면 폐쇄형은 이제 그 만기가 다 돼서 이제 지급하는 거고 그 두 개가 지금 혼재돼서 1조 3천억 원 정도가 환매 차질을 빚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과연 여기만 그렇겠느냐. 다른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것들도 비슷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위험한 거는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맡긴 돈은 투자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시에 다 달라. 그러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모든 예금자들 와서 내 예금 다 주세요. 그러면 못 주잖아요. 다 대출이 나가 있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지금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려면 뭐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환매 정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이 시장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수도 할 수 있고 아니야 주식 시장이 나빠지면 원금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한 번에 돈 달라고 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문제가 좀 커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DLS 등의 관계는 앞서서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 돈 되는 금융상품 어떻게 가려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투자를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려는 분들은 이제 혜택이 좀 오겠죠. 예. 좀 더 금리를 싼 금리로 할 수 있고 이미 돈을 빌리신 분이라면 다시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신용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혜택이 많지는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신용도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상 상한금리에서 거의 그 언저리에서 그냥 그 돈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예금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돈을 갖고 있는 분들. 네. 내가 은퇴했는데 이자 소득이라도 좀 받고 투자 수익이라도 받아가지고 운용해야 되겠는데 하는 분들이 이제 은퇴 자금은 적고 운용은 빨리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펀드나 이런 데 이제 고위험 상품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거기다 더 넘어서서 원금 보장 하는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한테도 가서 원금 보장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니까 거기다 돈을 맡겨가지고 또 퇴직금 다 날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내가 지금 빨리 자산을 굴리고 싶다 하더라도 정말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 패스트나 레때 우리 용어로. 예. 근데 실제 천천히 서둘러면 안 되고요.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뭐 우리 부장님도 아까 물어보셨지만 예.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디다 돈을 맺게 됩니까? 그 많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 가면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파인. 파인이요? 우리가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예, 예. 파인 땡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파인 땡큐 할 때 파인. 예, 예. 그걸 이제 파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금융감독 홈페이지 전면에 가면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조회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게 있어요. 한눈에요? 한눈에. 한눈에. 예, 예.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뭐 부자 되세요, 필요하세요, 뭐 준비하세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유자금을 조금 있어서 이제 어디다 예치하자 하면 들어가 이 방송도 해야 되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예. 뭐 정기 적금, 정기 예금 다 있습니다. 그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은행 같은 데가 정기 예금, 예금 적금 금리가 금리 순서대로 배열을 쭉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높은 거부터 낮은 거로. 네. 근데 저기는 사실은 이제 원금 보장이 되거든요. 일단 회사가 망하더라도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줘요. 그래서 약간 금리는 낮더라도 예. 안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주는 데는 뭐 세전 2.8%, 연 2.8%,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뭐 3.2%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망하더라도 국가에서 원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를 높은 데다가 돈을 예금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 저축은행이 부산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대면으로 대면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을 다 해서 그렇죠. 뭐 앱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예치를 하는데 지금 오늘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게 우려가 된다면 예를 들어 3년짜리 뭐 정기 적금 월 100만 원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유적립식으로. 뭐 그런 데다 넣어놓고요. 돈 생길 때 넣는 겁니다. 그냥 돈 생길 때. 그럼 3.2% 약속을 했으니까 지킬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오늘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이제 금리가 또 낮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특히 없는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가진 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인에 들어가면 원리금 보장하냐 안 하냐까지 다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펀드도 마찬가지로 다 나오고 이거는 고위험이냐 중위험이냐 여기 다 비교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유행되고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런 과정 없이 얻어지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는 또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교훈들을 직접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금융위원장님이 그 이야기 하셔가지고 예. 많이 혼나고 계시던데. 그러신가요? 공짜는 없다. 뭐 당연히 없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금융 이용자들
돈을 맡기는 금융 이용자들의 금융 지식을 빨리 습득시켜드리고 지금 금융 소비자법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게 빨리 통과가 돼가지고 진짜 그 CFP나 AFP 자격자들한테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빨리 연구가 돼서 좀 확립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